안녕하세요. 열전달 제3장 1차원 정상 상태의 열전도 이야기. 오늘은 원통 좌표계에서의 비분 방정식, 열 확산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보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되짚어보고 오늘 공부해야 될 학습 목표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의 그 1차원 열 확산 방정식을 풀어서 이 온도 분포를 파악을 했죠. 이 온도 분포를 파악한 뒤에 우리가 열 전달률을 계산하는 그런 기법을 배웠습니다. 또 그러한 그 열 전달률을 조금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 저항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도 배웠죠. 그리고 전체 총괄 열 전달 계수라는 개념도 우리가 도입해서 얼마나 이게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하느냐라는 것을 설계할 때 이 총괄 열 전달 계수를 활용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복잡한 그런 복합벽에서 우리가 열 전도 해석을 할 때 등가 열 회로를 구성해서 열 저항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열 전달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평면벽에서 우리가 적용했던 1차원 열 전도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원통좌표계에서 우리가 1차원 열 전도가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취급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1차원 정상 상태 조건에서 열 확산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열 저항 개념을 원통좌표계에 적용해서 그 복합벽의 열 전달률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1차원 정상 상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설명을 하고 대체풀이법을 적용해서 열 전달률을 계산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하셔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원통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원통형 시스템이나 구형 시스템은 열 전달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형상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반지름 방향으로 온도 구배가 형성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경 방향으로 1차원 문제의 열 전도로 이제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관입니다. 관. 원통 문제에서는 관을 이렇게 안에 유체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럼 뜨거운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 뜨거운 유체가 흐르고 있고 이 관에 이 바깥에는 찬 유체가 있으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게 열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의 이 유체 온도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보면 이게 이 열이 이렇게 이 방향, 이 각도, 이런 각도, 파이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면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온도 차가 가장 급격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고, 그건 이제 이런 반경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요 안에 R1이라고 보이는 이런 안에 그 유체가 흘러가는 이런 내벽이 있고요. 여기 이제 속이 비어 있는 원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두께, 요 마지막 요 외부의 벽은 여기 R2라서 R1부터 R2까지가 이렇게 원통형 벽이 되는 거죠. 요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열이 전도되어 가는 현상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1차원 문제로 해결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내부와 외부가 서로 다른 온도의 유체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유체가 흘러가는 관에서 특별하게 열이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체를 흘려보내는 그런 관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열 발생률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정상 상태의 조건으로 운전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공장이나 플랜트나 이런 데서는 일정 시간에 대해서 거의 일정하게 그 오퍼레이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 이제 문제고, 그렇게 되면 이제 1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파이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G 방향으로 열이 흘러갈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 지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열 발생률이 없으니까 Q 닷도 지워지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라지 T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편미분 기호가 이제 요게 이제 완전 미분 기호로 이제 바뀌겠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T가 온도 T가 R에 대해서만 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미분 형태로 1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R분의 1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죠. R분의 1을. 그럼 보면 굳이 얘 R분의 1을 갖고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식에서 분모에 있는 R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모에 있는 R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R분의 1, dr분의 d, kr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요 양을 미분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0이냐면은 얘가 0이라는 거죠.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 확산 방정식의 최종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dr분의 d, kr, dr분의 dt equal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제로라고 표현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요 파란색 점선으로 이렇게 쳐놓은 요 안의 값이 여기 이제 r도 있고 그렇지만 요걸 r에 대해서 반경 방향의 변수 r로 미분했을 때 0이라는 것은 결국 반경 방향으로 이 값이 컨스탄트하다라는 거죠.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equal 0이다 라고 하면 이 값이 이 가로 안에 이 미분 가로 안에 있는 이 값이 r 방향으로는 상수구나, 컨스탄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감을 갖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원통 내부에서 이제 특정한 요 R에서 여기 R1과 R2 사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요 R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R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열 전달률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K, AR, R에서의 그 R 방향의 수직한 면에 대해서 수직한 단면적 AR, 그 다음에 dr분의 dt인데 dr분의 dt 말고 요 AR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 보시는 것처럼 요 원의 R에 해당하는 요 면의 전체 요 표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는 2파이가 되고 2파이 R이 되고 요쪽 길이는 R이 되니까 그 표면적은 2파이 R이 되는 거죠. 예, 동그란 면을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감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종이를 A4 용지로 이렇게 감았을 때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감았다고 생각해 보면 얘는 결국은 요게 얇은 종이라고 생각하면 요 길이가 R이라고 하면 요 면적은 요걸 이렇게 하나 그 어떤 면을 이렇게 딱 가위로 잘랐을 때 요 면은 2파이 R이고 그 다음에 그 원주로 그 다음에 이 길이는 L이니까 2파이 RL이 이 전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AR은 2파이 RL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 완전한 상수가 있어요. 완전한 상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2파이랑 L은 완전히 상수예요. K랑 R은 K는 T에 대해서 변할 수도 있고 R은 R 방향으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2파이 L은 2파이는 정해진 값이고 L도 여기서는 이렇게 정해진 값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2파이 L을 앞으로 이렇게 묶어 쓰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나머지가 이렇게 가로 안으로 넣으면 여기 2파이 빼고 K가 남죠. 그 다음에 R이 남죠. 그래서 KR, dr분의 dt가 되는데
요 KR의 DR분의 DT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라고 그랬죠. 상수. 그냥 R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그냥 정해진 값이란 말이에요. 컨스탄트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값도 얘 상수고 요 값도 상수예요. 그러면은 QR은 반지름 방향으로 그냥 일정한 정해진 값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1을 통과한 여기서 통과한 요 열 에너지는 쭉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이쪽 R이 증가하면서 점점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리지 못합니다만 요게 지금 커서 때문에 자 요게 R이 증가해도 그 증가한 그 R 그 단면을 통과하는 반지름 R을 을 갖고 있는 그 단면을 통과하는 열 전달률은 어떤 R에서도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사실은 이 가정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R이라는 그 위치에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요 R이라는 이러한 단면에 대해서 그러면 들어오는 열 에너지율 빼기 나가는 열 에너지율 그리고 그 R의 두께에서 작은 두께에서 생성되는 열 에너지를 다 고려하면 그것이 에너지의 변화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 발생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워버렸었죠. 정상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건 뭐냐? 들어오는 열 에너지는 나가는 열 에너지랑 같다 이 말입니다. 열 에너지율이. 그래서 특정 R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같으니까 어떤 R에 대해서도 같으니까 반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가는 이 열 에너지는 계속 열 전달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3차원 원통 좌표계에서의 열 확산 방정식을 이용해서 1차원 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었고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이 파란색이 상수라는 거. 그리고 QR을 계산해 보면 역시 QR도 반지름 방향으로는 일정한 양이 요 R1을 통과하는 요 열 전달률이나 요 R을 통과하는 열 전달률이나 그 다음에 R2를 통과하는 열 전달률이나 어디다 다 똑같은 열 전달률이 통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미 이 문제에서 파악하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볼 거예요. 이제 열 확산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방정식이었어요. 이게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죠. 온도를 R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적분을 두 번 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방정식을 R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줍니다. R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결국은 요 파란색을 한 번 미분한 것을 또 적분해 주는 거니까 미분한 걸 적분해 주는 거니까 요 파란색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파란색 자기 자신이 나올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0을 R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결국은 얘는 어떤 거냐면 요 값이 상수여야지만 R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을 적분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수 C가 될 거다라는 이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 결국 적분상수죠.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온도 T에 대한 분포를 알고 싶으니까 온도 T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게 R이 넘어가면 R분의 1이 될 거고요. K가 넘어가면 K분의 C가 될 거예요. 그리고 DR이 넘어가면 여기 D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열 전도 개수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게 K분의 C가 C1이라고 하는 이런 별도의 상수를 이렇게 써줄 수 있고 R분의 1 DR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요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아, t와 r에 대한 요 관계를 알아야 요게 우리가 적분이 가능한데 이 t와 r에 대한 관계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은 t는 t끼리 묶어놓고 r은 r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변수 분리법을 사용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적분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우리가 변수 분리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 2학년에 공업 수학 시간에 이걸 한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분리법으로 t를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r과 관련된 걸 이렇게 한쪽으로 몬다.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는 요 k분의 c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상수에 해당하는 거였다라는 걸 이제 가정을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 우리가 이쪽 편은 t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렇죠? 이쪽 편은 r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근데 여기 c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인테그랄 dt 해주면 적분해주면 dt를 적분해주면 여기 안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t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r에 대해서 변화하는 온도가 되겠고요. tr이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 c1은 그대로 놔두고요. r분의 1을 r에 대해서 적분하면 로그 r이 되죠. 로그 r이 돼서 c1 로그 r 더하기 적분상수 C2라는 새로운 적분상수가 나오죠. 즉 적분을 한 번 더 했으니까 C1은 그래서 첫 번째 적분했을 때 나온 적분상수, C2는 두 번째 적분했을 때 나온 적분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R 값에 대해서 R에 대해서 변화하는 온도의 함수가 이런 형태다라고 이제 알고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온도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이 C1과 C2를 알아야 돼요. C1과 C2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정확한 온도 분포를 아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경계 조건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 R1에서의 온도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TS1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피스의 온도 TS인데 1에서의 온도다. R1에서의 온도에서 TS1. 여기 이제 TS2. 여기 R2에서는 TS2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는 R1에서 R2까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니까 R1에서 R2까지 흘러나가니까 이 전도 방정식이 이 전도에 대한 이 열 확산 방정식이 적용되는 구간은 요 R1에서 R2까지예요. 그러니까 R1에서 R2, R1과 R2의 경계 조건을 알아야만 이제 C1과 C2를 아는데 R1에서의 온도값이 알려져 있고 R2에서의 온도값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첫 번째 R1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R1을 집어넣으면 C1 로그 R1이 되겠죠. R 대신에 R1 더하기 C2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이때 온도가 얼마냐면 TS1 이렇게 값을 집어넣은 거고요. R2를 집어넣습니다. T 대신에 R 대신에 R2를 집어넣으면 여기 C1은 그대로 써주고 여기 로그 R에서 로그 R2가 되겠죠. 더하기 C2 equal S TS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두 식에서 요 식 하나랑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CO2와 여기 C2가 동일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여기서 온도가 여기 안에 있는 온도가 높은 온도고 바깥에 있는 온도가 낮은 온도니까 여기 TS1에서 TS2를 빼주는 이런 형태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국은 요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C1 로그 R1 이렇게 되겠고요. 빼기 C1 로그 R2니까 빼기 C1 로그 R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2는 지워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변은 자변끼리 이렇게 해주면 자변은 요거만 남는 거죠. 그다음에 우변은 뭐냐?
TS1에서 TS2를 빼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좌변에서 요거를 빼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변에서 요거를 빼주고 이렇게 한 것이 그 식을 쓴 것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식은 우리가 조금 더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로그의 빼기는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분모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로그 R1 빼기 로그 R2는 우리 로그의 관계식에서 로그 R2분의 R1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이 식이다. 빼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식은. 그러면 우리가 C1은 양변을 로그 R2분의 R1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C1은 로그 R2분의 R1 분의 TS1 빼기 TS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C1은 구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여기 이 C2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다가 C1 값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를 C1 값에다가 요걸 적절하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C2를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요거를 C2를 완전하게 적용하기 전에 그냥 C2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C2가 있으니까 요 값을 요를 이렇게 넘기면서 마이너스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2에서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C2를 정리해보면 C2는 TS2 빼기 C1 로그 R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넘으면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요 C1을 이렇게다 넣기 전에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TR을 C1 로그 R 더하기 C2라고 했는데 C1은 이렇게 정했고요. C2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걸 정리해서 여기 C1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하면 복잡해지기만 하지 아직 이제 굳이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정리를 하는 게 더 빠릅니다. C1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C1 로그 R 그 다음에 C2 대신에 요걸 집어넣습니다. 바로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C2 대신에 TS2 빼기 C1 로그 R2 이렇게 되죠. 그러면 C2는 사라졌고 우리 보면 C1 해서 이렇게 공통인 분모가 생겨요. 그래서 C1으로 묶어주면 로그 R 빼기 로그 R2 이렇게 되고요. TS2는 상수니까 원래 여기 값이었잖아요. 여기 바깥의 온도 표면 온도였잖아요. 그래서 TS2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C1은 여기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여기 C1을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 분포 TR은 C1에 해당하는 요거를 우리가 여기 C1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고 로그 R 빼기 로그 2인데 요거 로그의 빼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이제 하나로 묶으면서 뒤에 있는 빼기를 분모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로그 R2분의 R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TS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C1 그대로 써주셨으면 됐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온도의 분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해내신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기 C2 대신에 요걸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복잡하게 식을 갖고 갈 필요 없고 이게 문제를 푸는 스킬입니다. 눈치를 보시고 C2 대신에 요 관계식만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걸 여기다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복잡한 식을 여기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C1을 그냥 한 번만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는 이런 형태로 끌고 가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온도의 분포를 파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열전도를 푸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 전달률을 구하는 게 목표였는데 열 전달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결국 온도의 분포를 알아야 되고 온도의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열 확산 방정식을 푼 거잖아요. 그래서 열 확산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온도 분포를 찾아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온도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열 전달률을 계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온도분포 tr은 r에 대해서 선형적이지 않고 로그의 함수로 표현됐습니다. 이 로그의 함수, 이거를 우리가 로가리드믹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그냥 말로는 대수적으로 변환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선형적이지 않고 대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R을 구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반경 방향의 열 전달률 QR을 구하면 됩니다. QR은 마이너스 K, A, R에서의 우리 그 단면적 A, 그 다음에 TR분의 DT, 이렇게, DR분의 D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A는 아까 앞에서도 했죠. 2파이 R, L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dr분의 dt는 여기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dr분의 dt는 여기서 보시면 요거 dr이 이렇게, tr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다 상수예요. c도 상수고, 로그 r2도 상수고, ts도 상수니까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 0이 되고, 남는 거는 c1에 로그 r을 미분한 r분의 1이 되겠죠. 요것만 남습니다. c1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로그 r2분의 r1 분의 ts1 빼기 ts2 그리고 r분의 1은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dr분의 dt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줍니다. 요 지금 방금 전에 요 미분한 거를 온도를 r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거는 k 2파이 rl인데 r이 있고 여기 분모에 여기 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뭐냐? 마이너스 k 2파이 l 그 다음에 로그 r2분의 r1 그 다음에 ts1 빼기 ts2 이렇게 되죠.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다니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 분모로 보내면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앞에 이렇게 상수로 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상수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올라가서 로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지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R2분의 R1이 여기서는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R1분의 R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있던 거는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로그 R2분의 R1을 로그 R1분의 R2로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위치에서든지 요게 QR을 구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값들은 R1, R2 다 상수예요. 2파이 상수고 L도 여기 정해진 길이 상수였고요. K 우리 열전도 개수 상수고요. TS1 여기 정해진 요 값이고요. 여기 표면 온도 값이고 TS2도 여기 바깥 R2에서의 표면 온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즉 이 값은 모든 요 안에 있는 요 값 자체가 뭐냐면은 그 자체가 R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정해진 모든 것이 다 상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 QR이라고 불리는 요것은 앞에서 맨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R 방향으로 상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수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QR을 이렇게 푸는 데 있어서 보시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왔던 거는 요 R1에서 R2까지의 열 전도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TS1에 대한 요 R1에서의 온도 값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R2에서의 온도 값을, 표면 온도 값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유체가 흘러가는 관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온도 센서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요 표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건 되게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깊숙하게 여기다가 박아서 여기 흘러가는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깥의 유체의 온도와 이 안의 유체의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훨씬 더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뭐다라고 하면 열 저항 개념이죠. 그럼 열 저항 개념을 우리가 잠깐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관에서 R1에서 R2까지 열 전도가 일어날 때 이 원통에서의 열 전도에 의한 열 저항은 무엇이냐라는 거 이제 정의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앞에 QR은 우리 열 전도에 의한 QR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도 차와 해가지고 앞에 이런 값들로 정해져 있는데 앞에서 구했는데 이게 우리가 열 전도에 대한 열 저항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열 전도는 온도 차가 우리가 드라이빙 포텐셜이죠. 이 온도 차를 뭘로 나눠주냐면은 이 전도에 대한 열 저항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QR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온도 차는 요 전도가 일어난 것은 요 안쪽 표면의 온도 TS1 빼기 이 바깥 표면의 온도 TS2를 열 저항으로 나눠준 거가 바로 이 열 전달률이랑 같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였죠. 이게 바로 열 저항의 정이었죠. 정이라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는 서로 같아요. 지워져.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원통에서의 전도에 대한 열 저항은 여기에 RT 컨덕션 분의 1이니까 이걸 역수를 취하면 되죠. 그래서 RT 컨덕션은 이거의 역수. 그러니까 2파이 LK가 분자가 있으니까 분모로 내리고 로그 R1분의 R2 분모가 있는 걸 위로 올려서 이렇게 분자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 전도에 의한 원통 좌표계에서 열 전도에 의한 R1부터 R2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이 열 전도에 의한 그 열 저항은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2파이는 상수예요. L도 상수고요. 요 길이니까. 그 다음에 K도 요 재질에서의 요 재질이 갖고 있는 물성치죠. 그래서 2파이 LK 상수고요. R1, R2는 요 크기와 그 다음에 이 크기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 저항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열 저항을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표면의 온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어렵고 결국은 이 안에서의 내부에 흐르는 뜨거운 유체의 온도와 바깥의 유체 온도를 측정해서 하는 것이 더 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T 인피니티 1에 해당하는 요 온도로부터 요 T 인피니티 바깥에 있는 2에 해당하는 요 온도 차를 전체 토탈 열 저항으로 나눠줘서 열 전달률을 구하는 것이 더 쉽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흘러가는 이 안에서의 유체로부터 이 바깥 유체로 열이 흘러가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안에서 이 안쪽의 요 벽면으로 대류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이 대류 열 전달이 일어나는데 이 대류 열 전달에 해당하는 열 우리가 저항은 뭐냐면 HA분의 1이었어요.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들 1장에서도 배웠고 3장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했었죠. H는 요 뜨거운 유체에 흐르는 그 조건에서의 대류 열 전달 개수죠. 그래서 H1이 되겠고요. A는 무엇이냐? A는 요 R1에 해당하는 요거의 요 면적이죠. 요 면적. 그래서 요 원주는 2파이 R1. 그 다음에 요 길이 L. 그래서 2파이 RL이 이 HA 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대류에 의한 대류 열 저항은 2파이 R1 L H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도로 열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바깥 표면에서 이 차가운 이 유체로 우리가 열이 전달될 텐데 그때 겪는 열 저항은 대류 전도에 의해서 이 벽면에서 전도에서 겪는 열 저항은 방금 전에 여기서 구해놨어요. 바로 위에서.
그래서 2파이 LK분의 로그 R1분의 R2 이렇게 여기 이렇게 와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면에서 우리가 대류로 열이 전달되는 것은 그 HA분의 1인데 이때 A는 또 바뀌었습니다. 이 A는 R2일 때 R2에서의 요 면적이죠. R2에서의 요 면적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2가 되고요. 요 길이는 L이 되죠. 2파이 R2 L이 되겠고요. 요 H는 뭐예요? 바깥의 유체가 갖고 있는 그런 속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갖고 있는 그 열 전달 계수, 대열 전달 계수, 그래서 H2라고 합니다. 그래서 2파이 R2 L H2 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그 면에서의 대류의 열 저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직렬로 우리가 열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단계별로. 여기 따르게 다른 방향으로 여기 이 면에서 이 안쪽의 유체로부터 이 바깥 유체로 열이 흘러갈 때 먼저 대류가 되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전도에 의해서 흘러가고 전도된 열이 바깥면에서 대류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직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직류에 해당하는 이런 등가 열회로에서 우리가 총 열저항은 그냥 그걸 단순하게 더해주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직류는 그냥 총 열저항을 개별 열저항을 그냥 더해주는 거랑 같다. 라고 해서 각각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열저항을 구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그 열 전달률이라는 것은 총합 온도차는 요 안쪽에 있는 유체 온도로부터 바깥쪽에 있는 유체 온도 T 인피니티 1에서 T 인피니티 2를 빼준 것 그리고 그것을 총 열 저항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죠. 총 열 저항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구해놓은 것을 이렇게 분모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열 저항을 그냥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미분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을 찾아내면서 물론 이 관계식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낸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얻긴 했지만 이미 우리가 한 번 알고 있다면 굳이 다시 미분 방정식을 또 풀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QR을 열 전달률을 계산하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러한 열 저항의 개념을 우리가 적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전처럼 이렇게 단일 벽면으로 단일 재질의 한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그 벽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복합 벽면에서 이 열 전달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열 저항의 개념을 적용했었죠. 그거는 우리 평면 벽에서 그렇게 했었죠 이미. 그래서 원통 좌표기에서도 이 열 저항의 개념은 열 전도 개수가 다른 여러 층으로 구성된 복합 벽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유체가 있고 벽이 하나, 둘, 세 개의 그 재질로 된 이런 다른 재질로 된 이런 원통 벽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 원통 재질로 구성된 원통형의 복합벽에 이제 내부에서 대류로 이루어진다 열이 전달된 다음에 첫 번째 재질의 열 전도, 두 번째 재질의 열 전도, 세 번째 재질의 열 전도 거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열 전도, 두 번째 재질의 열 전도, 세 번째 재질의 열 전도 한 다음에 마지막 벽면에서 다시 대류, 안쪽에서 대류, 전도, 대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항이 몇 개가 존재하냐면 대류에 의한 거 2개, 전도에 의한 열저항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저항은 2개의 대류 열저항이랑 3개의 전도 열저항을 다 합하면 총 열저항을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총합 온도차는 뭐냐? 이 안쪽에 있는 온도 T 인피니티 1, 바깥쪽에 있는 온도 T 인피니티 4, 이 3겹짜리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총 열 저항은 이 경우에는 열이 요 대류로 전달된 다음에 A 단면 A라는 재질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재질을 통과해야 되고 C라는 재질을 통과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류 이렇게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직렬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직렬의 등가 열 회로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류,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대류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직렬의 그 열 저항, 등가 열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총 열 저항은 각각을 다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H1에 대해서 일어나는 우리 단면적은 2파이 R1, 여기 처음에 여기 R1에 해당하는 거죠. 2파이 R1 L H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요 A에 해당하는 요 재질을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2파이 LK A라는 재질의 열전도 개수 2파이 LK분의 로그 R1분의 R2 R1에서 R2까지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R2에서 R3니까 로그 R2분의 R3를 2파이 LKB 이때는 B 재질의 열 전도 개수. 그 다음에 R3에서 R4로 우리가 흘러가는 열 전도에 대한 열 저항이니까 로그 R3분의 R4를 2파이 LKC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에 대한 열 저항이 되고요. 바깥에서는 이게 HA분의 1인데 H가 이때는 H4고요. A는 뭐냐? 이 바깥 면에 해당하는 면적이니까 2파이 R4L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4 L H4분의 1 이렇게 돼서 이런 5개의 저항을 이렇게 표현된 것을 다 더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총 열 저항을 갖고 총 열 저항으로 우리가 그 총합 온도차 다시 말해서 T 인피니티 1 빼기 T 인피니티 4를 우리가 나눠주면 그때 이게 열 전달률을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그러면 만약에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3개를 풀고 그러니까 열 전달률을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열 저항에 대한 그 값을 우리가 이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정보로부터 요 드라이빙 포스에 해당하는 드라이빙 포텐셜에 해당하는 총합 온도 차를 나눠주는 순간 바로 열 전달률을 계산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열 저항의 개념을 우리가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평면벽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관의 이런 벽의 두께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는 거를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했죠. 총괄 열 전달 개수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온도차. 여기의 온도와 여기의 마지막 온도 T 인피니티 1에서 T 인피니티 4까지의 온도차에다가 총괄 열 전달 개수 A 이렇게 곱한 이런 형태로 해서 요 U를 우리가 정해 놓은 다음에 얘를 U를 키워낼 것인지 그러니까 열 전달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면 이 U 값을 키워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단열을 시키려고 하면 U 값을 작게 만들어줘서 이 열 전달 값을 작게 만드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고 우리 평면벽에서도 설명을 했죠. 그럼 이 U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U는 어떻게 될 것이냐? QR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총합 열 온도차를 총 열정으로 이렇게 나눈 건데 이렇게 해 보시면 총합 온도 차이는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그럼 U는 어떻게 되냐면 양변을 A로 나누면 U는 R 토탈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괄 열 전달 개수를 구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총괄 열 전달 개수는 평면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벽면이 하나, 둘,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면 이렇게 열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단면에 열이 흘러가는 요 수직한 이러한 단면의 요 면적이 여기나 여기에서의 단면적이나 여기서 단면적이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원통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R1일 때는 단면적이 요거에 해당하는 단면적인데 R4일 때는 이렇게 굉장히 커진 이런 단면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A 값이 여기서 변화한다. 위치 R에 따라서 단면적 A가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그 총괄 열 전달 계수를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 총괄 열 전달 계수의 값이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요 A가 변하니까. R 토탈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해진 값이죠. 요 R 토탈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변수가 하나도 없어요. 2파이 R1 다 정해져 있죠. L 정해져 있고 H1 정해져 있고요. R1, R2, L, KA, KB, L 다 이거 정해진 값들이에요. 얘는 상수야. 얘는 상수인데 이 A는 R에 대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라는 걸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총괄 열 전달 계수가 변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R 토탈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R1에서 여기 R1에서 우리가 정의가 됐다면 요 A에 해당하는 것이 그 R1에서의 A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요 원주의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R1 곱하기 요 단면 이 관의 이 길이가 L 그래서 2파이 R1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U 총괄 열 전달 계수는 이때 R1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U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U1이 되고요. 요거는 R 토탈 곱하기 A1 이때 A1이란 말은 R1에서 정의된 A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R 토탈은 여기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대로 써주고 A1은 2파이 R1 L 이렇게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파이 L은 여기 다 있어요. 2파이 L, 2파이 L, 2파이 L, 2파이 L, 2파이 L 이렇게 돼서 2파이 L 이렇게 다 지워지죠.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 여기 R1이 남았고 여기는 R1분의 1, 여기는 KA분의 1, 여기는 KB분의 1, KC분의 1, 요거는 R4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요 첫 번째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주면 H1 분의 1이 되죠. 왜냐면 R1분의 1, R1 H1분의 1인데 R1분의 1인데 여기 R1이 이렇게 분모가 아니라 분자로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R1이 지워져서 H1분의 1만 남고요. 여기서는 로그 R1분의 R2는 그대로 써주시고 KA분의 R1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KA가 분모에 있어서 KA분의 R1. 여기에서는 로그 R2분의 R3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KB분의 1이 있고 R1이랑 곱해야 되니까 KB분의 R1. 똑같은 이유로 KC분의 R1 로그 R3분의 R4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는 H4분의 1은 그대로 있고 R4분의 R1이 되겠죠. 그래서 R4분의 R1 그 다음에 H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U1이 계산을 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R1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1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면 요 R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U1이 결정되는데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A를 곱하면 U, A는 R 토탈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요건 뭐라고 했죠? R 토탈은 얘는 상수라고 했어요. 상수. 따라서 만약에 R이 바뀌면서 얘가 A1이 되고 그 다음에 A1이 된 거에 해당하는 U1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R이 R1이 아니라 R2로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A2가 되고 그때 정의되는 U2는 역시 마찬가지로 U2는 정의가 돼요. 다른 U2가 요 R1과 다른 R1과는 서로 다른 같지 않은 U2가 정의가 되는 거죠. R3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A3가 정의가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U3가 정의되는데 그때 U1, A1, U2, A2, U3, A3, U4, A4 모두 다 두 개의 곱은 뭐냐? R 토탈 분의 1이 된다. 그래서 U1, U2, U3, U4는 서로 다 다르지만 U1, A1, U2, A2, U3, A3, U4, A4 이 곱은 곱 하나 R2에서의 곱, R3에서의 곱, R4에서의 요 총괄 열전달 계수 곱하기 단면적은 서로 이 값은 같다. U1, U2, U3, U4는 다르지만 얘네들은 서로 같은 값이다. 그 값은 얼마냐? R 총 열저항분의 1이라는 이런 값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원통에서의 총괄 열 전달 계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일전 평면벽에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요 값이 일정한 값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통에서 우리가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미분방 정식 1차원 미분방 정식을 풀어서 온도분포를 구했고 그 온도분포를 통해서 열 전달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열 전달 계수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하기 위한 열 저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줬고 그걸 복합벽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복합벽에서는 우리가 총괄 열 전달 계수라는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 조금 더 개념적으로 쉽게 전달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죠. 자, 이름으로써 우리가 원통에 대한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반지름 방향의 1차원 열전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원통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마찬가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좌표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원형의 구형의 그 뭐 가스 탱크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도 우리가 열전달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하학적인 구조인데요. 요 안에서 보시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의 요 아론에서의 요 그 표면이 이제 그리고 외부에서의 요 표면이 서로 다른 온도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은 TS1으로 노출되어 있고 요 바깥쪽은 TS2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 보통 이러한 아까 우리 원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내부에서는 요 관 내부에서는 우리가 열 발생률이 없겠죠. 그 다음에 정상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속이 비어 있는 이런 구에서 요 벽면을 통한 열 전도는 이게 1차원으로 흘러갈 거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굳이 열이 온도차가 없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갈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1차원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1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파이나 세타 방향의 이 미분은 다 이렇게 지워질 수 있고 열 발생이 없으니까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열 발생률이 없고 정상 상태니까 온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이렇게 없어져서 결국 남는 건 이렇게 되는데 이 편미분이 이렇게 완전 미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거 앞에서 원통에서의 미분 방정식과 똑같은 형태죠. 자, 그러면 여기 분모에 있는 r제곱은 우리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r제곱분의 요것이 0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은 요 파트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열 확산 방정식의 최종 형태는 dr분의 d, kr제곱 dr분의 dt 이퀄 0이에요. 자, 보시면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R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값이 R에 대해서 상수다 이 말입니다. 컨스탄트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R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KR 제곱 dr분의 dt가 우리가 R 방향으로 값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우리가 열을 생각한다고 하면 열 전달률을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가겠죠. 이렇게 흘러나갈 때 이때의 반경 방향으로의 열 전달률 QR은 어떻게 되냐? QR은 마이너스 K AR, AR은 요 R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인 이러한 우리 면적이 되겠죠. 이때의 면적은 우리가 원통형이랑은 달리 작은 구의 이 껍질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그 구의 면적은 어떻게 대표할 수 있냐? 반지름이 R인 이런 구의 면은 우리가 4파이 R제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AR은 4파이 R제곱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K AR dr분의 d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dr분의 dt는 뭐냐? 여기서 KR제곱 dr분의 dt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K 4파이 R제곱분의 dr분의 dt인데 완전하게 상수인 건 요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4파이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줘요. 마이너스 4파이는 그대로 써주시고 나머지는 KR제곱이 있죠. 그럼 KR제곱 dr분의 dt가 이렇게 남아요. 근데 KR제곱 dr분의 dt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방금 전에 위에서 상수라고 했죠. 따라서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구에서 반경 방향으로의 열 전달률은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하다. 어떤 R에서도 그게 보시는 것처럼 R1에서 흘러나가는 요 열, 그 다음에 R에서 흘러나가는 이 열, 또 R2까지 흘러나가는 이 열이 모두 다 일정하다. 이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이 값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앞에 원통형의 미분 그 좌표계에서 구했던 것처럼 미분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될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원통형 좌표계에서 구한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그러한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두 번 적분을 해서 온도 분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원통 좌표계랑 동일한 절차로 우리가 온도 분포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온도로부터 열 전달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 QR이라는 것이 이게 상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어요. 이게 값이 상수다. 이게 상수니까 이 방정식을 그냥 바로 적분하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열 확산 방정식은 온도를 두 번 미분한 2차 미분하는 식인데 여기서는 보면 한 번밖에 미분 안 되어 있어요. 요 QR에 해당하는 요 값은.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 QR이 상수니까 얘를 이제 조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4파이도 상수니까 여기 4파이를 이렇게 넘기면 4파이분의 QR 이퀄 KR 제곱분의 DR분의 DT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얘도 상수예요. QR이 상수인데 4파이로 나누니까 이게 상수가 되겠죠. 여기서 K는 온도의 함수일 수 있는데 우리가 K를 그 온도와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고 나머지는 온도의 함수가 아니라 얘는 R의 함수예요. 그래서 온도와 그 R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죠. 변수 분리법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미분식을 푸는 방식으로 이제 변수 분리법을 이제 좀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 우측에는 마이너스 K랑 DT만 남겨놓고요. 마이너스 K랑 DT만 남겨놓고 R제곱 R분의 1은 DR분의 1이니까 양변에 DR을 곱해주면 여기 이쪽 우측으로 와서 DR이 생기고 얘는 DR이 사라지겠죠.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이렇게 DR을 곱해주면 얘는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서 지워져서 여기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dr은 여기 dr이 나타나고 r 제곱은 양변을 r 제곱분의 1로 우리가 곱해주면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사라지고 이쪽에서는 r 제곱분의 dr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r 제곱 dr분의 r 제곱이 이쪽에 와서는 r 제곱분의 dr이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k dt만 남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변수가 분리됐어요. 완전히 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도는 이쪽 온도와 관련된 이쪽으로만 묶어놓고 요건 상수고 그 다음에 R에 해당하는 거는 이쪽 왼쪽으로 묶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분리해 놓은 요 식을 각각 좌측은 R에 대해서 적분하고 우측은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R1에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R1에서 R2까지 요 R제곱분의 1을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때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TS1에서 쭉 흘러서 TS2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측의 온도는 온도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TS1부터 TS2까지 범위가 변하는 거죠. 즉 R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동안에 R1에서 R2까지인데 그때 온도는 TS1에서 TS2까지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측에서 우리가 접근해주는 요 값이랑 그거에 대응하는 그 온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으셔가지고 변수 분리 적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이게 공학 수학에서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적분식을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이걸 이제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K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K는 우리가 온도에 대한 함수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온도가 굉장히 큰 값이 아니라면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큰 값이 아니라면 이거 상수를 취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적분 바깥으로 이렇게 K로 상수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적분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데 요건 4파이분의 QR은 그냥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거 R제곱분의 1을 R에 대해서 적분하면 R제곱이라는 것은 R-의 2승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적분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분모했으면 마이너스 1분의 1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했으니까 R의 마이너스 1승 해서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죠. R의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거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R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은 결국 R분의 1이라는 거죠.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러면 얘는 R1부터 R2까지 변하는 거잖아요. R1부터 R2까지 그래서 R1부터 R2까지 그러면 여기에 R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R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R1분의 1 빼기 마이너스 R1분의 1이니까 빼기에 마이너스니까 더하기죠. 더하기 R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TS1부터 TS2까지 DT를 우리가 적분한 거니까 그 변화량을 적분한 거죠. 1이니까 1을 적분하면 우리가 결국은 T가 되겠죠. 1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T가 되는데 이걸 TS1에서부터 우리가 TS2까지를 변하는 이러한 값이니까 이렇게 되면 TS2를 집어넣어 주시고 빼기 나중에 처음에 해당하는 TS1을 빼주시면 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K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분해 주면 이렇게 되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R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R은 무엇이냐? 이렇게 양변에다가 양변에 4파이로 곱하시고요. 그러면 4파이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거는 TS2 마이너스 TS1을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안으로 들어가면 요 위치를 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TS1 빼기 TS2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는 우리가 분모로 가면 이쪽 면으로 양변을 요걸로 나눠주면 이렇게 내려서 분모로 되겠죠. 그러면 R1분의 1 빼기 R2분의 1 이렇게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QR 값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QR이 상수라는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바로 이거를 변수 분리법으로 적분을 하셔가지고 QR을 구해내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하면서 풀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요 9에서의 반지름 R에 대한 온도 분포는 구하지 않았어요. 이건 구하지 않고 바로 QR을 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QR인 경우에는 4파이 상수고 K도 요 재질의 물성치니까요. 상수고 TS1, TS2는 여기서 결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R1, R2는 요 반지름, 내벽의 반지름, 그 다음에 외벽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야. 요 상수라는 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파악한 것처럼 상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구해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고 열 확산 방정식의 온도 분포를 풀지 않고 빠르게 QR을 계산해낼 수는 있었지만, 온도 분포는 생략한 채로 넘어갔다. 그래서 온도 분포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우리가 대체풀이법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으로는 기법으로는 온도 분포를 계산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온도 분포를 아시려고 그러면 열 확산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2번 미분해 주셔서 구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원통에 해당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에서도 우리가 그 열저항을 전도의 열저항을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죠. 자, 앞에서 우리가 1차원 정상 상태에서의 열 전달률을 이거다라고 이제 바로 앞 페이지에서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R1에서 R2까지 이렇게 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지점에서의 온도는 TS1에서 TS2로 우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합 온도차는 우리가 요 벽면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요 벽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총합 온도차는 TS1 빼기 TS2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열 전달률은 요거였는데, 그때 이런 열 전달이 일어나는 총합 온도차를 총열 저항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는 거죠. 열 저항의 정의가. 그래서 우리가 이 RT를 구하면 되는데, 결국은 요거로 하려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요 총합 온도차는 양쪽에 이게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요거 열저항분의 1이 해당한 거니까 요거를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의 역수, 남겨져 있는 요거의 역수를 우리가 구하시면 되니까, 자, 4파이K는 분자에 있었으니까 4파이K분의 1이 되고요. R1분의 1 빼기 R2분의 1은 분모에 있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9에 R1부터 R2까지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9의 형상에서 우리가 열 저항은 4파이K분의 1 가로 열고 R1분의 빼기 R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 놓으셔야겠죠. 굳이 외우셔도 되지만 못 외우신다고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나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메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내부의 열저항을 구할 수 있다. 그럼 9 형상에서 그러면 요거는 지금 TS1에서 TS2까지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내부의 유체 온도, 그 다음에 외부의 유체 온도를 해가지고 대류를 포함한 그러한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T 인피니티 1, 여기 T 인피니티 2 이렇게 해가지고 요 온도차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가 열 전달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직렬에 해당하는
우리 등가 열 회로를 구성하셔가지고 2개의 대류 열 저항과 1개의 전도 열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총 열 저항을 구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원통 형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굳이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9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9는 미분 방정식, 열 확산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았고 대체 풀이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해서 이렇게 열 전달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체 풀이법으로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온도의 분포에 대한 정보는 구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 저항을 우리가 9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열 저항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원통 좌표계와 구 좌표계에서 반경 방향으로 1차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열 전도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 정상 상태고 열 발생률이 없다라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문제를 함께 풀었습니다. 그 온도 분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열 전달료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열 저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특히 복합면에서 복합 방면에서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체 풀이법이라는 기법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온도 분포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열 전달료를 바로 공략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 공부하는 동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뒤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모르는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